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럭처 어널리시스 오브 소셜 비헤이비어까지 좀 봤었죠. 그 앞부분 좀 봤었고, 그 이어서 이제 그 벤자민인가요? 네, 그러니까 SASB라고 해서 스트럭처 앞자만 따서 보시면 SASB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행동을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뭐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이론의 한 독창적인 현대적 발전은 벤자민의 Structure Analysis of Social Behavior이다. SASB는 단일한 기하학적 모델 내에서 대인관계적 행위, 대상관계, 자기심리학의 통합을 추구한다. 요 대인관계는 설리반 네, 이론에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대상관계 자기심리학은 후기라고 해야 되나요? 정신분석 후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제 통합한다. 그래서 그 기원에 대한 그녀의 지적처럼 벤자민은 인터퍼스널 서클과 다른 영향력 있는 모델인 부모 행동에 관한 셰퍼의 서컴플렉스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요거는 이제 인터퍼스널 서클하면 우리 설리반 이론에 관련된 대인관계죠. 그거랑 부모 행동에 관한 서브플렉스 통합이라는 건 요건 이제 분석이라는 게 발달 과정에서 부모 자녀 관계의 어떤 패턴들이 성격에 영향을 준다라는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적 맥락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이제 통합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벤자민이 언급한 것처럼 이들 둘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임상 이론과 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더구나 둘 다 협력적인 어필리에이션을 수평축으로 갖고 있다. 뭐 협력적인 뭐 요소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수평축으로 갖고 있다. 전통적 인터퍼스널 서클 웨어리의 원은 복종을 통제의 반대로 위치시켰다. 그렇죠? 복종과 통제. 어, 그러나 셰퍼는 어토노미 기능으로 두었다. 통제의 반대쪽에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주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부모가 알고 있듯 아이를 통제하는 것과 결국에 통제를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텐션이 있는데 이게 약간 변질법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거나 어떤 관계에서 통제하는 것과 자율성을 주는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너무 통제를 안 하면 너무 지나치게 자유를 주는 거고 지나치게 자유를 주면 지나치게 통제하면 자유를 주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아이들이 자신의 운명의 주인들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점차 자율성을 허용할 때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내재되었던 잠재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지니, 지니어스, 지니어스 셀프죠? 예, 지니어스 셀프죠. 이거 틀렸죠? 지니, 셀프 스프리를 완성한다. 이게 뭐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적인 천재성 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는 걸 통해서 발전한다 이런 맥락이 의미 같습니다. 반면 그들은 잃어버린 기회와 결핍된 신뢰에 대해 분노하게 되거나 그렇죠. 통제를 받아들이고 페어런탈 에고의 익스텐션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극단을 가는 거예요. 부모의 자아의 이게 연장도구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어, 이 정신분석에 보면 나르시스틱 익스텐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부모가 자기 애를 채우는 도구로 활용할 때 연장같이 된다는 자, 도구. 그래서 아이의 에고가 부모의 에고의 어떤 도구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긴장은 분리개별화의 아이디어로 표현되었다. 네, 마가렛 말러라고 하는 또뭐 여기 이제 이론이죠. 마가렛 말러. 네. 그래서 분리개별하는 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3년 동안에 심리적인 셀프가 형성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발달 이론으로 설명한 이론인데요.
이런 과정들이 역동적 관점에서 이런 긴장,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누군가로부터 독립한다는 건 혼자가 된다는 불안감을 야기하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됐을 때 편안함은 있지만 독립성을 또 잃어버리죠. 이 긴장이 팽팽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는 형태로 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이제 설명한다라는. 그래서 아이들은 그들의 보호자에 귀속되는데 아이들은 개개의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요. 그렇죠? 부모랑 떨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로 있을 때 그러니까 심바이오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심바이오시스 스펠링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한다라 부모로부터 독립 못해서 공생하는 대가는 뭐예요? 독립성을 희생하는 거고 대신에 안정을 얻는 거죠. 대신에 종속되고 의존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의 어떤 힘을 가지려면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표는 아마 음, Parents like behavior, contemporary response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두 개의 개념들 벤자민 이론을 뭐 도표로 놓은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뭐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벤자민은 성격의 새 서컴플렉스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레오리와 셰퍼의 서클들을 결합시켰다. 그림 2.2의 요약된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벤자민에 따르면 보상성의 원칙, 상보성, 뭔가가 이제 대칭이 되는 개념이죠. 상호 보완적인 원칙은 레어리 구조들에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화된 의사소통과 자기 자신에 초점화된 의사소통들 간에는 대응점들로 연결된다. 따라서 구애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디렉션에서 분리되고 성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구애라는 게 사랑을 받아 이런 거라기보다 간섭 같은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섭받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성장의 방향성에서 분리되고 성장하려고 한다라는 반면 레오리는 원의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레오리의 원은 분리된 공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레오리의 원에서처럼 SSB 공간의 절반은 우호적이고 반은 적대적이다. 그러나 통제대 해방의 추가적 강조점은 SSB에서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의 행동들을 포함한다고 허용합니다. 예. 독립을 지지하는 사랑의 행동, 서포트해 주는 거로 볼 수 있죠. 190은. 그래서 이런 적대적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들 혹은 분리된 공간이라고 하는 우호적 공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공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 공간의 개념이 들어가요. 자, 이게 이제 레오리에는 없는 건데 벤자민의 편에 있는 거죠. 이 행동들은 다른 사람들을 affirm하고 이제 이렇게 시야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affirm 고착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affirm하고 affirm 맞죠? 그들의 보안물인 additional disclosure를 이끌어낸다. 추가적인 개방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SSB는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어토노미 기빙 행동들을 포함 자율성을 주는데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행동들은 그들이 컨템퍼러리 포지션에 응하는 것을 차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어, 컴플리멘터리군요. 컴플리멘터리 포지션이면 이제 보완적이라는 의미 있었죠. 상보적, 예. 상보적인 어떤 위치에 응하는 것을 어,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한다. 예. 근데 그런 조합들은 리어리의 원에서는 불가능하다. 공간으로 이제 사각형을 잇따라 추가적으로 SA, SB는 셀프에 대해 동화시킨 내용들, 정신역동적 관점의 대상관계들을 기술하도록 한다. 기본적인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 핵심인 것 같기도 한데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설리반 이론에도 나왔지만 자기가 자기를 대하는 것이 셀프라면 이게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인터퍼스널 대인 관계가 된다.
너무나도 좀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런 원리죠. 그래서 SASB의 원리가 그거라. 그래서 초기 발달 단계에서 이것은 라이프 스판 동안, 즉 인생 동안 계속되는 자기관, 셀프 리가드의 지속적인 패턴을 이끈다. 또 셀프 리가드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나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라든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자기 행동을 수정해 나가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셀프 리가드라는 게 자기를 고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향적이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싫어하지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혼자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뭐 여행을 가서 어느 지역에 갈 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면 귀찮을 테니까 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고려하는 행동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종의 패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보호자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쵸? 예, 인트로젝션 된다라고 함입되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타인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신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자에 의해 무시된 아이들은 그들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SASB 모델은 이 텍스트 내내 일관된 참조 기준은 제시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래서 뭐 앞에 이론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요 맥락, 그렇죠? 결국 이제 성격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들이 타인에게 경험한 것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사랑.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자기 행복에 대해서도 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자꾸 어땠습니까? 희생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확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설리번의 대인관계적 접근에 관련돼 가지고 쭉 살펴봤습니다. 차후에 이게 아마 성격 장애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여러 측면으로 설명이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그니티브 퍼스펙티브. 자, 성격에 있어 인지의 관련성 가장 어, 캐주얼한 관찰자에서 명백하다. 가장 일반적이라고 그냥 캐주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지적 요인들이 행동을 중지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커주얼이 여기서 어,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인지적 요인들이 행동을 중지할 뿐 아니라 또한 인간 인지의 일반적인 지식이 행동을 중지한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 인지행동 치료가 이런 원리가 있는데 행동을 중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요구하거나 허락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그들의 부모가 적절한 기분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 in the right mood니까 약한 기분이라고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새로운 장난감 사줄 것 같은 기분 상태를 딱 최저 기분 상태를 기다린다는 거죠. 배우자들은 상대 배우자에게 오해받을 수 있는 민감한 주제들과 행동을 피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죠. 어, 남사친을 만나거나 여사친을 만나거나 했을 때 그걸 대놓고 하지는 않죠. 평균적으로 싫어할 만한 주제를 피하죠. 기획자들은 짧은 면담 동안 배워나온 전문성과 능력의 요소가 성격 특성 같은 특질로 해석되기를 기대하며 그렇죠. 어떤 능력이 성격적 요소처럼 바뀌지 않는 것처럼 비춰져 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첫 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이는 이들을 채용으로 이끌 것이다. 발표자들은 유머로 청중을 웜업시키며 그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그들은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할 것이다라며 기대한다. 그렇죠. 광고주들은 무의식적 수준에서 청자를 동기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잠재적인 메시지로 광고를 채운다. 동기화라는 건 뭡니까? 물건 사기 아니죠? 어, 외교관들은 풀러 헤드스가 석방될 것이라 기대하며 끈기 있게 협의한다. 이거는 이게 뭐 인질인가 봐요. 이건 한번 영어사전 찾아서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까먹어가지고 근데 적어놓고
혹시 뭐 강의 듣는 분은 바로 찾아보시면 돼요. 이런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 인지에 관한 지식의 어떤 캐주얼한 사용. 여기서 캐주얼한 의미는 어, 원인론적으로 어떤 인지,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이 해당된다라고 본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캐주얼한 사용, 그래서 메타 커그니티브 널리지. 메타면 아시죠? 상위에 있는, 그래서 어,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거에 위에 있는 추상적인 형태의 어떤 인지를 얘기합니다. 캐주얼한 사용은 틀에 박혀 있으며 자동적이고 절대적이며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또한 예측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옷을 부적절하게 입은 구직자는 이 직업은 나에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비밀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믿게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는 추상적인 형태의 해당되는 사고방식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누가 옷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을 보러 갔을 때 대충 입고 나갔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우리가 대충 입고 나온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선 보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라는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정신적 과정들을 이제 가정.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신적 과정들을 좀처럼 의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관점의 토대들은 깊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 이 회계하고 인식론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관련된 거죠. 그 철학적 가치는 지식의 본질, 지식이 회복되는 방법, 그리고 지식의 한계들과 관련됩니다. 어원이 라틴어 커그니타테어, 커그니테어, 인 커그니티브는 저 커그니티브가 알게 되다라, 인식하다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배우는가?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감각과 지각은 어떻게 관련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은 인간 발달과 일상에 있어서 인지에 대한 연구와 연결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무엇이요?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고 세상을 느끼냐. 그렇죠? 다른 질문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판단들을 가장 잘 입증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은 인지의 관련성을 과학적 방법론과 과학의 철학 위에 옮겨간다. 사실상 당신은 결코 정신적 표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거나 지각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적 표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사과를 생각한다면 사과라고 하는 실제 외부에 존재하는 사과 말고 이거에 대한 우리 머릿속에서 다루는 어떤 사과라고 하는 무엇이 대신하고 있죠. 뭐 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즉 항상 정신적 표상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하거나 지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연구는 단순한 감각으로부터 초자연적 경험에까지 이르는 삶의 모든 면과 인간의 인쿼리라고 하는 인간이 요구하는 요구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쿼리의 모든 영역에 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알게 될 모든 마인드이다. 그렇죠?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생각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마음에 해당되는 게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사용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우리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미래를 설명한다. 그렇죠? 그래서 속이 이 아이디어는 사실 아이디어로 나왔지만 이게 사고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 사고는 사실은 언어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는 이 단어나 글 말고도 랭귀지라는 개념까지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는 걸 통해서 사유하죠. 이걸 생각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러고 그래서 아이디어는 더 깊은 분석을 위해 어떤 특징들을 선택하고 다른 점들은 버리며 다른 것들은 의미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 뇌로 들어가게 하고 기능하게 한다. 따라서 놀랄 것도 없이 인지심리학의 강한 지지자들은 성격에 대한 통합적 모델로서 인커그니션을 제안한다. 인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성격학자들은 인지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성격을 통합적인 모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인지적 접근의 기원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